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시간 되면은 저기까지 더 넘어갈 겁니다. 자,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건 단백질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단백질이라는 것은 그 단위체인 아미노산의 요거도 색깔 다르게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단백질인데 여긴 조금만 내리면 되겠네. 밝기 조절 조금만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제 요 두 가지를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죠. 단백질이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 첫 번째, 우리 몸을 구성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물 빼고 나면 제일 많은 게 단백질이에요. 물이 한 68% 내외. 남자는 68%에서 70%, 여자는 63에서 65%. 그 지방 비율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포의 조성분이죠. 근데 세포 말고도 혈구들도 당연히 세포니까 세포로 침되고 뼈도 단백질이 들어가고요. 혈구도 들어가고 우리 머리카락, 손톱 전부 다 단백질이에요. 수분 빼고 대다수가 단백질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몸에 각종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이걸 생리작용이라고 합니다. 물질대사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로는 물질대사는 좀 더 좁은 범위,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출입하는 그런 화학 반응 등을 물질대사라 그러고, 그게 아닌 작용도 더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합치면 생리작용이라 그래. 그런데 이 물질대사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물질이 바로 효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바로 이 효소의 주 성분이 됩니다. 이거 말고 우리 항체 이런 것도 다 단백질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성호르몬을 제외한 대다수의 호르몬도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별 호르몬,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지질 물질로 이루어지는데, 걔네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호르몬은 다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성장기 때 고기가 땡기는 게 당연하다, 편식이 아니다. 왜? 많이 필요하니까. 이해가 되죠? 자, 이런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바로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의 분자 구조는요, 가운데 탄소 원자가 있고요. 밑에는 수소가 공유 결합으로, 위에는 우리가 곁사슬이라는 녀석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붙는 곁사슬도 탄화수소,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들이 공유결합으로 뭉쳐져 있는 것들인데,
좀 이따가 탄화수소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하긴 할 거예요. 지금 현 너희들 교육 과정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이 탄화수소 구조가 붙는 것이 대표적으로 요 결사슬 쪽인데, 우리 사람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20가지거든? 근데 그 20가지 구별이 어떻게 되느냐? 결사슬 20가지가 붙어요. 그러니까 요 위에 붙는 게 다양하게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한쪽에는 카복실기, 보통 산성을 띠게 되는 부분인데 요 카복실기가 붙고요. 한쪽에는 한쪽에는 아미노기, 염기가 되는 녀석입니다. 요런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 이렇게 개드립을 쳐봅니다.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런 아미노산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명체는 필수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탄화수소 화합물인 결사슬 20가지가 생명 필수 아미노산 20가지를 결정하고,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뭐와 관련이 되냐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결정합니다.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로 결합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 우리가 그냥 보면 쭉 긴 사슬 모양으로 생겨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 곁사슬에 어떤 구조가 붙냐에 따라서 얘가 스프링처럼 나선형으로 꼬일 건지, 우리 접철처럼 이렇게 꺾여서 접힐 건지, 아니면 널찍하게 판처럼 연결이 될 건지, 다양한 구조의 연결을 만들어준다고. 그리고 그런 곁사슬이 연속으로 착착착착착착 붙으면 단백질의 입체적인 구조 형상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입체적 구조 형상이 걔가 기능을 하는 구조가 돼요. 극단적인 예로 말해서 헤모글로빈 있죠. 어차피 저 뒤에 가면 배울 겁니다. 우리 적혈구에 붉은 색깔을 만들어내고 산소 운반을 담당하는 물질이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인데, 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커피 전문점에 우리 컵홀더 있죠. 뭔지 알지? 이렇게 두 개, 음료수 2개 꽂아갖고 여기 종이로 딱 들 수 있는 거. 요거 4개 꽂을 수 있잖아. 컵 4개 꽂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뒤에 위에 손잡이만 싹 잘라내면 어떤 모양이 네? 이 컵꽂이 4개가 달린 요런 네모난 판때기 모양이 되지. 헤모글로빈 분자 구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그 컵 꽂는 그 빈 공간에 뭐가 들어간다? 산소 분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헤모글로빈 하나가 산소 4개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근데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 결정하는 요인이 곁사슬.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착착착착착 우리 레고 붙이듯이, 레고 설계도대로 딱딱딱 붙여야 원래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잖아. 그렇게 연결해서 붙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이 뭔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펩타이드 결합이란, 자 봐봐. 요쪽에 오고 카복실기를 요렇게도 많이 그리거든요. 반듯하게 그릴 때는.
그리고 요쪽에도 NH2 붙어 있죠. 여기도 COOH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카복실기가. 그리기 귀찮아서 이렇게 그냥 줄인 거예요. 펩타이드 결합은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 같은 거를 탈수 축합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탈수라는 건 뭐냐면 무슨 뜻일까? 한자 탈수. 그치? 물을 뺀다지. 야, 여기 물 있어, 없어? 지금은 안 보이죠? 근데 잘 봐봐. 여기 싹둑 자르고 여기 싹둑 자른 뒤에 요 두 개 붙이면 뭐가 돼? 물이 되죠? 요렇게 잘라서 H2O를 빼내는 게 탈수고, 그렇게 분자가 짧아진 상태로 양쪽이 합쳐지는 게 축합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 탄소 1번 결사슬 수소 C 이중결합 산소 N H 탄소 두 번째 알킬기 수소 C 이중결합 산소 여기도 N H 요렇게 된 형태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쭉쭉쭉쭉쭉. 이때 요 구조. 탄소에 이중결합으로 산소가 붙고 질소에 수소가 붙어 있는 게 바로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요 부위와 요 부위가 바로 다이렉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공유결합. 요렇게 붙는 이런 결합을 여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 그리고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데 우리가 단백질 소화 과정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우죠. 우리 중2 때 배우는 그 단백질 소화 과정을 조금만 고치자면 자, 단백질이 위에서 단백질이 중간 단백질로 들어갈 때 펩신이 소장에서 단백질이 중간 단계 단백질로 갈 때 트립신이 그리고 소장에서 중간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갈 때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간다라고 중2 때 배워요. 가물가물하죠. 근데 까먹어도 돼요. 어차피 생물 때 되면, 생원 때 되면 새로 배워. 그럼 이거는 우리가 중등 때 배운 거고, 그러면 생명과학 원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단백질이 폴리펩타이드라는 걸로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똑같이 펩신이야. 그러면 소장 첫 번째에서는 이 폴리펩타이드가 2,3펩타이드로 갈 때 트립신이 들어가는 거고 2,3펩타이드가 아미노산으로 올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펩티데이스예요. 비슷하면서 뭐가 좀 다르죠.
그럼 여기에 폴리펩타이드랑 이산펩타이드가 무슨 소리냐? 폴리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뭐야? 폴리의 뜻은 다중이라는 뜻입니다. 멀티, 여러 개, 여러 겹에. 그 우리 사탕 롤리폴리인가? 여러 바퀴 꼬여 있잖아. 사탕 모양이. 그 왕사탕 있잖아요. 미국 애들 좋아하는 그. 롤리팝 내지는 롤리폴리. 꼬여 있어서 그래, 여러 겹으로. 그 폴리펩타이드는 펩타이드 다중결합체라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막 20개, 30개 엄청나게 커다랗게 연결이 돼야 돼. 이거를 대충 한 6개, 8개 정도로 듬성 잘라놓은 걸 폴리펩타이드라 그래요. 펩타이드가 여러 개 겹쳐 있으니까. 그럼 이산펩타이드는 펩타이드 결합 개수가 2개 아니면 3개인 거야. 그 말은 아미노산이 3개나 4개짜리로 조금 더 한 번 더 듬성 자른 거죠. 우리 소화효소라는 게 결국 커다란 분자를 둥간둥간 자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펩티데이스가 하는 거는 이산펩타이드를 듬성 이제 촘촘하게 다 잘라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 놓는 걸 말하는 거죠. 오케이? 일단 요거 정리. 컴퓨터 상대가 갑자기.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단백질의 아미노산은 여기 곁삿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요 부분에서 잠깐 뭐 내용이 좀 많지는 않긴 한데, 이게 개정돼서 원래는 빠졌어야 될 내용이긴 해요. 근데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딱 10분만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할 건데, 화학 심화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요 챕터를 나갈 때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내가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진행을 했다. 그럼 나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요 부분에 심화 내용을 우리가 3월부터 학기 수업이 돌 거 아니야. 학기 진행 내신 관리반으로 돌게 될 때 그 부분을 한 번 더 너희 학교, 네가 간 학교에서 시험 치는 같은 학교 애들한테는 따로 좀 챙겨줘야 돼요. 원래는 포함 안 되는 내용인데, 이사벨이라던가, 요 주위 학교입니다, 진짜. 이 부분에서 여고 중에 제일, 그 남녀공학 혹은 여고 중에 제일 주의해야 되는 학교야. 이사벨이라던가. 해고보다 문제가 어려워요. 진짜입니다. 차라리 그 과학 중점고라는 동인고, 용인고가 문제가 쉬워. 학교 어디 있었어요? 지망했잖아. 내가 하지 말랬지. 너 이사벨 걸리면 무조건 나한테 와야 된다. 3월 달에 그대로 말뚝 박아야 된다. 답 없다. 혼자 공부해서 답 없다, 진짜, 이사벨은. 자, 계속 할게요. 자, 뭐냐면, 우리가 이 탄화수소라는 개념을 좀 배우고 가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은 했어요. 암석은 규소, 특히 규산염 사면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광물들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물론 탄산염광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규산염광이고 걔네들은 규산염 사면체가 기본 축이 된다 그랬죠. 고분자들, 우리 사람의 몸을 유지하고 있는 고분자, 뭐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도 그렇고 핵산도 그렇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소위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애들 있죠. 합성 고분자들. 얘네들의 공통점이 탄소화합물 혹은 탄소화합물 내지는 우리가 탄화수소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탄소를 중심 뼈대로, 수소가 그
가지로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탄소화합물이라 그래.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탄소라는 녀석은 몇 쪽이다? 역시 14족 원소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화학 반응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원자과 전자가 4개가 되죠. 그래서 다양한 구조의 분자를 만들 수 있다고. 뭐냐면, 자, 형태는 요렇게 한 줄로 쭉 뻗어가는 거를 사슬형이라 그러고, 보통 요 남은 빈자리에 수소가 들어갑니다. 공유결합으로. 그런데 봐봐, 위에 거랑 비슷한데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요거를 가지 달린 사슬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탄소가 오각형이나 육각형을 이룰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고리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탄소와 탄소가 단일 결합할 수도 있고요. 이중 결합할 수도 있고, 삼중 결합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특이하게 우리 벤젠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화학물질 중에. 이 언제 쓰냐면 그 유성 페인트 칠할 때나 유화 같은 거 그릴 때 그 솔벤트로도 많이 쓰고, 그 기름 녹이는 용제로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드라이클리닝 할 때도 내가 이거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름때 뺄 때 물 안 쓰고 클리닝 할 때. 얘는 특징이 뭐냐면 탄소들이 육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번갈아 가면서 생겨요. 요 모양과 요 모양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원래 이중결합은 단일결합보다 크기가 세서 이렇게 거리가 좁아져야 돼. 그럼 약간 찌그러진 그 육각형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 두 구조 사이가 공명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합이 단일결합이나 이중결합이 아니라 1.5중 결합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버리냐? 딱 육각형인데 요게 1.5중 결합한 형태로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요런 구조가 될 수 있죠. 이까지 구조 플러스 요런 내용들 플러스 수소만 붙어 있는, 모든 결합에 수소만 있으면 우리가 이걸 탄화수소라 그래. 근데 이런 탄화수소에 OH가 붙잖아. 알코올이라고 불러요. COOH가 붙으면 산이 됩니다. 우리 아세트산이 그래서 COOH가 들어간단 말이야.
식초가. 그 다음에 요런 구조를 우리가 알킬이라 그래서 보통 R로 많이 그려요. R, O, 다른 R이 붙으면 에테르. 알킬, 탄소, 이중결합, 산소, 또 다른 알킬이 붙으면 케톤이라고 부릅니다. 무수히 많은 구조가 생겨요. 참고로 케톤 중에 네가 아마 써본 적이 있을 만한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게 얼마나 흔한 물질인지 설명할게요. 케톤 중에 네가 써본 물질이 있어요. 아세톤이라고. 매니큐어 같은 거 바르는 거 녹이는 약 있죠. 그게 쟤야. 근데 더 대단한 건 뭐냐? 봐봐.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하면 어떤 단위체를 만들어 놓고 걔를 무한반복으로 계속 붙여갈 수 있지. 쭉 늘어나게. 그거를 폴리카보네이트라고 부릅니다. 탄소 다중결합체. 요즘에 오토바이 헬멧이나 이런 고글 같은 거 렌즈로 쓰는 그 폴리카보네이트가 얘예요. 그리고 이 폴리카보네이트에 염소가 붙은 것도 있고, 에스터가 붙은 것도 있고, 에스테르가 붙은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구조가 폴리카보네이트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 그게 네가 쓰는 생활용품의 반은 차지할 겁니다.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에는 위에는 거의 100% 면인 것 같은데 아마 100% 면이 아닌 것 같긴 해요. 모양으로 봐서. 그 옷 안쪽에 이렇게 까디비면 얘가 있잖아. 옷 소재. 여기에 100% 코튼이면 100% 면인데, 보통 거기에 폴리에스터가 많이 적혀 있을 거야. 나일론이라던가, 그죠? 얘라는 소리예요. 아까 말했지, 폴리라는 건 다중이라고. 그러니까, 에스터라는 구조작용이 붙어 있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섬유가 네 지금 우옷 만드는데 들어갔다는 거죠. 보통 남자도 와이셔츠 같은 거 만들 때도 많이 들어가고 잠바나 코트 이런 거 100%입니다. 이런 거는. 응? 그러니까 소위 플라스틱이라는 거예요. 저것들 다. 우리가 플라스틱 하면 락앤락 같은 거 딱딱한 그런 것만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일론이라던가 여자 스타킹 만드는 재료 있죠. 그 다음에 저런 옷 안에 들어가는 합성 섬유들도 다 플라스틱인 거야. 그래서 이공계열 학과 중에 여자 비율이 상당히 높고 취직도 잘 되는 학과가 화학공학입니다. 화학공학과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고분자, 즉 플라스틱이거든. 이런 커다란 분자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수소 대신에 염소를 붙인다든가 플로린을 붙인다든가 브로민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이런 구조를 붙인다든가 이런 구조에 수소를 떼고 다시 다른 원소를 붙인다든가 얼마든지 조립을 늘려갈 수 있죠. 구조를. 그리고 그렇게 원소 하나 딱 바꿨는데 성질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분자 크기는 무궁무진하고 거기에 붙일 수 있는 조합 가짓수도 무궁무진하죠. 근데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붙이는 위치를 한 칸만 옆으로 옮겨서 붙여도 성질이 바뀌어.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성질을 어떻게든 연구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과학에, 현대 생활에, 현재의 문화 생활에 플라스틱은 없어서도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지. 왜? 얼마든지 만들었으니까. 응? 요즘 심지어 비행기도 플라스틱으로 찍어요. 자동차도 플라스틱으로 찍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는 없는데 옛날 같은 경우 비행기 날개 같은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철판으로 뼈대를 만들고 그러니까 철근으로 뼈대를 만들고 철판을 붙여서 만들던 비행기들을 이제는 플라스틱으로 한 방에 뽑아
내는 시대가 온 거지. 참, 뭐. 요즘은 그래서 집에 3D 프린터 있는 사람들 심심하면 그거 하잖아. 숟가락, 포크, 젓가락, 쓰레빠. 3D 프린터로 찍어내면 되잖아. 그거 다 플라스틱이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간단하게 메모만 해놓고 따로. 자, 핵산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 이제 종종 나오죠. 핵산. 뭐 특히 어린이용 음식. 뭐 참치 DHA 함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 자, 핵산이란 우리가 이제 주로 유전 물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물질이에요. 운반이라기보다는 전달이래요.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을 우리는 핵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핵산으로 이루어진 것 중에 보통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주 기능을 하는 게 DNA이고,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녀석들을 RNA라고 합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 있어요. 보통 이제 DNA든 RNA든 둘 다 그 기본이 되는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구조는 요렇게 많이 그려요. 해놓고 뭐라고 부르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인산기, 여기가 오탄당, 여기에 염기가 들어갑니다. 얘가 단위체라는 것은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요렇게 여기도 공유 결합으로, 요거도 공유, 요거도 공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하나의 단위잖아. 이 단위가 이렇게 해서 쭉 연결돼 가는 거야. 이렇게 쭉 연결을 해 가고, 즉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는 인산, 당, 염기의 1대 1대 1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위체를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DNA, 보통 우리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데 역할을 하는 DNA랑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RNA의 차이를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고 통과 시작부터 끝까지 쭉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보통 우리 DNA는 저기 몇 쪽이냐? 69쪽 맨 위에 그림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죠. 이중나선 사다리 형태입니다. 사다리가 이렇게 빙빙빙 꼬여서 나선형을 이루고 있는 구조고, 얘는 단일 사슬형 구조예요. DNA는 어떤 특징이 있냐? 자, 구조.
가장 핵심인 건 선생님이 여기 오탄당이라고 했고 그냥 여기는 당이라고 했는데 사실 당이라고 하는 게 탄화수소 화합물의 일종인데 자 여기에 첫 글자만 딱 빼서 읽어봐봐. 탄수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녀석의 정체입니다. 이 탄수화물을 우리가 당류라고 부르는데 포도당은 육각형 당이에요. 육탄당입니다. 얘는 오탄당. 아까 우리 구조 그릴 때 탄수화물 5개가 고리를 이룰 수 있었죠. 아니, 탄소 5개가. 그래서 탄소 5개로 이루어진 오각형 모양의 당을 오탄당. 6개 모양으로 6개가 돼서 육각형 고리가 되는 당을 그냥 육탄당이라고 해요. 그냥 그걸 말하는 거고, 오탄당 중에 DNA는 디옥시리보스. RNA는 그냥 리보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디옥시라는 뜻은 산소가 하나 덜 붙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분자 구조가 다른데 비슷한 당인 거지. 얘는 산소 결합이 하나가 적고 얘는 그냥. 그리고 염기. 요 염기가 정보와 관련된 거야. 유전 정보. 이 염기의 암호 코드가 유전 정보가 되는 건데, DNA에서 쓰이는 염기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4개예요. ATGC.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고, 여기 RNA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똑같은데 타이민 대신에 티민 혹은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라는 U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소결합이라는 결합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 혹시? 수소결합. 처음 들어봐? 자, 배우고 갑시다. 수소결합이란 플루오린이나 산소 원자와 공유 결합 중인 수소 원자는 그 전자쌍을 당기는 힘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야. 공유 결합이긴 해도. 그래서 그 전자를 사실상 어떻게 플루오린이나 산소 쪽으로 거의 뺏기다시피 한 상태로 결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쏠리는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자를 거의 뺏기니까 수소는 플러스의 전하를 띠는 것처럼 존재한다고 분자 내에서. 그런데 이런 수소가 다른 플루오린의 비공유 전자쌍이나 혹은 다른 산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잖아. 요 사이에 인력이 생길 수 있거든. 이런 인력을 우리는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수소결합은 대략 어떤 정도의 힘을 가지냐? 우리 봐봐. 이온결합, 공유결합은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중2 때 배웠잖아요. 이온들끼리 양이온, 음이온들 사이에 정전기로 들러붙는 결합이 이온결합. 비금속 원자들 사이에 공유전자쌍 만들어서 연결되는 게 공유결합이야. 얘네들은 원자 사이의 결합력이라서 엄청나게 결합력이 강해. 그에 비해
분자들끼리 사이에서 생기는 만유인력이나 뭐 분산력이라고 부르는 약한 전기적인 인력은 결합력이 약해요. 그래서 분자끼리는 결합력이 약하니까 보통 기체로 많이 존재하잖아. 상온에서 특히, 그치? 근데 물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물은 수소 결합을 하고 있죠. 산소와 수소가 공유 결합하고 있고 이웃의 산소 분자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 결합이라는 걸 하게 되고 물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치고는 매우 강력한 결합입니다. 원자끼리의 결합보다는 약하지만. 그래서 물이 끓는 점이 엄청 높잖아. 다른 기체에 비해. 비슷한 질량을 가진 분자들에 비해 물에 끓는 점이 엄청 높아지는 이유가 이 수소 결합이에요. 그런데 이 수소 결합이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에는 두 겹이 생기고요.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는 세 겹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도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 세 겹, 아데닌과 유라실 사이에 두 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아까 DNA가 이중사슬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쭉 결합을 하는데, 잘 봐봐. 우리 DNA를 한번 간단하게 구조적으로 그려줄게요. 인산, 당의 공유결합, DNA는 이런 식으로 결합되거든요. 거꾸로. 이거 좀 너무. 한 3개만 그립시다. 이렇게 쭉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봐봐. 요 첫 번째 사슬의 여기 염기가 아데닌이면, 요 DNA 반대쪽 사슬에는 반드시 타이민이 와서 요렇게 수소 결합을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구아닌이면 여기를 뭐가 와야 돼? 사이토신이 와야 되겠지. 그래서 세 쌍의 공유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타이민이면 여기는, 그치, 무조건 아데닌이 와서 두 쌍의 결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사이토신이면 이쪽에는 구아닌이 오겠죠. 그래서 세 쌍의 공유 결합을 하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는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고, DNA가 저런 이중나선의 구조를 가지는 이유는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를 딱 하면 결합이 단단하게 딱 묶여 있을 거 아니야. 두 개 사슬이.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물질들에 의해서 내부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길 확률이 적고 안전적으로 딱 묶어 놓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염기 서열의 순서가 암호가 돼서, 아까 우리 아미노산 몇 가지라 그랬죠? 20가지라 그랬지. 그 아미노산 20개를 어떤 순서로 연결하는지에 대한 설계도가 됩니다. 이 염기 서열이. 이게 유전 정보거든요. 요게 핵산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상보 결합을 해서 이 DNA의 다양한 결합으로 다양한 유전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RNA는 좀 이따가 우리 뒤에 가서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건데, 봐봐. 그 원본을 함부로 밖으로 빌려주거나 뭐 생산하러 보냈다 들어오면 원본이 손상될 수 있잖아. 그럼 함부로 밖으로 돌리면 돼요, 안 돼요? 원본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첩보 영화나 그런 거 보면 주인공 스파이가 열쇠 어떻게 훔쳐요? 몰래 들어가서 열쇠를 들고
그 고무차륵 비슷한 거에 꾹 눌렀다 떼고 열쇠는 나눠놓고 고무차륵만 어디 구두 뒷국 같은 데 숨겨갖고 들고 들어오잖아. 신발 깔창 안에 놔둔 거 맞죠? 그 꾹 눌러 찍어낸 틀 있지? 그게 RNA인 거야. 그럼 DNA, 뒤에 가서 배웁니다, 이거는. DNA에서 RNA를 만들 때는 요 결합해 놓은 거 두 개를 살짝 벌리고 그 중에 한쪽에다가 꾹 찍어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구조에 따라서 RNA는 아데닌이면 유라실이 연결될 거고, 구아닌이면 사이토신, 타이민이면 아데닌, 사이토신이면 구아닌이 연결돼서 한 줄이 쭉 찍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사본이잖아. 얘를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인 리보솜이라는 곳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누가 갖다 찍어낸 것도 RNA고 그 찍어낸 게 공장에다 갖다 준다는 거지. 그러면 공장에는 또 다른 RNA가 있어서 아미노산을 그 설계도대로 차곡차곡 갖다 줘요. 그럼 공장에서는 꾹꾹꾹꾹 설계도대로 보고 딱딱딱 꽂아갖고 쭉 내보내면 걔가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요건 뒤에 가면 배웁니다. 세세하게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헥산이고, 헥산은 인산당 염기로 구성되고, DNA용 헥산과 RNA용 헥산은 이렇게 다르다. 그래 놓고 여기서 이제 문제.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게? 종류가 몇 개게? 우리 염기는 따지고 보면 총 5가지의 염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뉴클레오타이드는 8가지가 나옵니다. 왜? 디옥시리보스 A, 디옥시리보스 T, 디옥시리보스 구아닌, 디옥시리보스 사이토신, 리보스 아데닌, 리보스 유라실, 리보스 구아닌, 리보스 사이토신. 여기에 들어가는 당이 2종류, 여기에 들어가는 그 당 하나당 염기가 4개씩 있잖아. 인산은 똑같거든요. 알겠지? 요렇게 해서 얘네들로 조합해서 우리 단백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요거 정리하고, 저기 49쪽에 개념 쏙쏙 문제가 몇 개 있어요. 49쪽, 69쪽하고 70쪽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조금 더 나가죠, 오면. 자, 보겠습니다. 물질의 전기적 성질. 기존 통과에서는 신소재로 부르던 단원인데 그 중에서 자기적 성질 부분을 다 없애고 전기적 성질만 남겼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자, 물질이 가지는 전기적 성질을 이해를 하려면 뭘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원자 구조와 화학적인 결합에 대한 계략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원자는 중심에 뭐가 있죠? 플러스인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여러 겹의 전자가 돌고 있죠. 지금 전자 12개를 그렸으니까 얘는 마그네슘이겠지. 일반적으로 핵과 전자가 돌고 있고 이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은 무슨 인력이다? 쿨롱 법칙에 의한 인력이라는 건 우리가 맨 앞에 원소 이야기할 때 이미 했었다. 그죠? 자, 이런 쿨롱 법칙에 의한 결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결합 중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봐봐. 이온 결합은 금속 원자는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되고 비금속은 그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는 얘.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으로 결정 구조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은 고체일 때는 봐봐. 자유전자도 없죠. 이온의 이동이 일어날 수 없잖아. 그러면 뭐가 된다? 부도체가 돼. 전기가 안 통하죠. 그런데 고체가 아니라 액체. 보통 우리가 용융 상태라 그래요. 용해와 융해라는 말이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웁니다. 융해는 뭐고 용해는 뭔데? 한글로 적으면 똑같이 돼요. 녹는다가요. 그럼 융해는 고체를 열을 가해서 액체로 녹인 걸 융해라 그러고, 용해는 물이나 다른 용매에 녹아 들어간 걸 용해라 그래. 섞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용융은 그치, 녹아서 섞이는 걸 용융이라 그래. 얘는 지금 이온 상태로 두 가지 이온들이 섞여 있는 상태인데 고체일 땐 굳어 있는데 이걸 녹이면 액체가 되고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용융된 액체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온의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린 얘네들을 전해질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전기가 통하게 된다고.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을 하면 같은 수의 전자를 내어 공유 전자쌍을 만들고 그래서 핵과 공유전자쌍, 이 다른 원자의 핵과 공유전자쌍의 인력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게 공유결합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전자가 움직여 돌아다닐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유전자가 대부분 없어요. 내가 왜 대부분 없나 그랬냐면 탄소의 공유결합 체중의 일부,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의 경우는 자유전자가 존재하거든요. 공유결합하고 남은 전자들이 자유전자가 돼서 전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흑연으로 만들어진 샤프심이 전기가 통해요. 근데 대부분 전자가 없어서 그래서 얘네들도 그래서 대부분 부도체가 됩니다. 공유결합물. 대부분. 그리고 극히 일부 공유결합 분자들은 물에 녹아서 이온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녹는다고 이온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극히 일부만 되는 거예요. 산이라고 부르는 몇 가지들. 그래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대부분 전기가 안 통하죠. 무슨 소리 알겠지? 내가 왜 계속 대부분을 강조하는지 알겠어요? 이거 갖고 시험 문제에서 글자 장난 칠 거라는 거야, 학교 선생님은. 대부분은 안 통한다고. 대부분은 자유전자가 없다고. 모든 이라면 틀린 보기가 된다는 소리야. 그에 비해
오늘 배울 핵심입니다. 금속결합이에요.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구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언제? 저항할 때. 전류하고 저항할 때 배웠어. 구조는. 예, 금속 원소들은 애시당초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순수한 금속인 상태는 이미 양이온인 거야. 그럼 양이온만 이렇게 모아놓으면 지네들끼리 청력이 생겨서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팍 흩어져야 되죠. 튕겨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막 지 맘대로. 그런데 금속인 녀석들은 이런 금속 내부에 이 이온들이 아까 방출한 자유전자들 있잖아요. 요 전자들. 요 전자들이 원자에 속박된 게 아니라, 원자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자유전자인 상태로 원자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저 금속의 양이온들 사이사이를 매우 빠른 속력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역할을 한다?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양이온이니까 전자를 끌어당기고 이쪽 양이온도 전자를 끌어당기고, 근데 이 양이온은 묶여있는 게 아니라 막 끊임없이 돌아다니는데 많은 숫자의 전자들이 엄청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게 금속의 결합이야. 그럼 이런 금속 결합은 기본적으로 뭐가 존재하고 있죠? 자유전자가 있죠. 이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이 자유전자의 성질 때문에 열 전도도도 우수해지고요. 전성과 연성이라고 하는, 두들겨서 펴면 얇게 펼 수 있고, 열을 가하면서 쭉 잡아당기면 엿가락 늘어나듯이 쭉 늘어날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휘어도 휘어지죠, 금속은. 맞지?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이면 이렇게 휘어버리면 부러져 버린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휘어도 휘어져요. 그게 금속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성질들이잖아. 즉 이런 자유전자라는 녀석들로 결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빛은 전자가 일시적으로 흡수했다가 그 전자가 가지는 고유 진동수로 방출을 시켜버린다고, 잠시 후에. 이 잠시라는 게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금속은 금속 특유의 광택이 느껴지죠. 플라스틱과 다른. 이게 전자들 때문에 다 생기는 거예요. 전기도 통하고 열도 잘 통하고 모양도 막 변해도 버티고 광택도 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금속 결합이라고 하고, 이 전기 전도성을 중심으로 우리는 물질을 분류하게 됩니다. 결국 자유전자의 유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질의 분류가 될 거라는 거죠. 일단 요거 정리. 무슨 이야기냐? 저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2 때 배우는 전기적 성질에서 유일하게 그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값 중에 하나가 저항이에요. 왜냐하면 전압이란 전하들을 한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전압이란 말이야. 그래서 1초에 얼마나 많은 전자들이 지나갔는지를 헤아리는 게 전류예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두 가지의
연계된 개념으로서 그 크기가 비례하고 결정이 나는 거지. 전압이 바뀔 때마다 전류가 바뀌잖아. 하지만 저항은 그 저항체,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값이 됩니다. 얼마나 전자가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느냐가 저항이에요. 그게 보통 우리 이 저항이라는 녀석은 비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 자, S는 면적이고 L은 길이가 되고, 요 앞에 요 기호 있잖아. 얘는 우리가 그리스 알파벳 로우라는 건데, 얘가 뜻하는 게 비저항이라는 개념이에요. 물질이 가지는 고유 특성이고, 비저항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잖아. 참고로 이 비저항의 역수가 시그마입니다. 우리가 전기 전도도라고 부르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질마다 가지는 저항값의 특성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 비저항은 자유전자와 원자의 배치 형태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게 비저항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항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냐? 얘가 우리 어떤 도선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럼 얘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렇게 양이온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원래는 전자들이 자유전자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텐데, 이런 저항체가 이렇게 전압과 연결이 되게 되면 요쪽이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잖아. 그럼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될 거니까 이 저항체 혹은 도선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들이 한쪽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쫙 달려가는 거야. 그때 여기 어떤 한 요 위치를 전류라는 녀석은 1초에 몇 개의 전자가 지나갔느냐를 따져서 전류를 계산한다고. 그런데 자, 여기 있는 이 양이온들, 원자들은 절대 영도가 아닌 이상 뭐 한다? 온도에 따라서 열 진동을 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다고. 제자리 진동을 한단 말이야. 고체니까. 얘네들이 막 진동하고 있다고. 그러면 실제로 전자가 지나가다가 쑥쑥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긴다? 부딪혀 튕기겠죠. 튕기면 튕기는 만큼 여기 전자가 지나가는 숫자가 어떻게 돼? 줄겠지. 그러면 전류가 감소하는 거죠. 부딪혀서 튕긴 만큼 덜 지나간 거가 되니까. 그래서 저항이라는 건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전자가 이온에 부딪혀서 튕기면 전자만 그냥 튕기는 게 아니라 원자 진동도 좀 더 세게 흔들리겠지. 부딪혔으니까.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고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 같은 거 오래 만지면 어때? 열이 나죠. 많이 부딪힌 거야. 자, 그러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면적. 이게 면적입니다.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동시에 더 많은 전자들이 지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전류가 증가하니까 저항이 감소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에요. 저항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더 많은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 비저항이라는 거는 이 원자들의 배치되는 구조 형태, 물질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자유전자가 얼마나 많냐 혹은 적냐, 물질마다 가지는 그런 고유한 값들 때문에 저항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체는 일반적으로 자유전자가 매우 많고 전자가 지나갈 간격이 널널한 편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이거 이렇게만 하면 감이 없잖아. 도체의 비저항 값은요, 10의 마이너스 1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8승 범위에 주로 있습니다. 네, 비저항이 이렇게 작다는 건 전기전도도는 되게 크다는 소리가 되겠죠. 얼마나 작느냐. 자, 두 번째, 부도체. 얘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고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즉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비저항 값이 이게 10의 4승까지다. 잠깐만. 10의 8승에서 10의 20승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 면적과 똑같은 길이로 만들었을 때 재료에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말하는 거야. 동그라미 개수만 36개 차이예요. 만, 억, 조, 경, 해, 사. 거의 무한대에 가깝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부도체는 정확하게 말하면 전기가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못 통하는 겁니다. 저항이 너무 크니까 전류가 거의 안 흐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부도체예요. 그러면 그 반도체는 일부러 띄었습니다. 왜 일부러 띄었냐? 우리 반도체 산업이라면서 많이 듣잖아요. 뭐 IT의 핵심이고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을 떠받치는 가장 큰 힘이 되고 막 되게 좋은 말 쓰는 그 반도체의 뜻은 반도체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야? 얘는 자유전자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거의 없는 것도 아니니까 적은 편. 그래서 비저항이 10의 제곱에서 10의 4승 범위 정도의 주로 존재를 해요. 무슨 소리다? 얘보다는 저항이 크고 얘보다는 저항이 작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건에 따라 성질이 변화시키기에 용이하다, 쉽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장점이나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성질을 만들 수 있는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요거 빨리 정리해봐봐. 그럼 오늘 우리 순수 반도체 P형, N형하고 그 뒤에 반도체 소자, 다이오드 이런 거 쭉 설명 빠르게 할 거야. 응?
일단 요거 빨리 정리.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 3, 4주기의 14족 원소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를 우리는 순수 반도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암석할 때는 규산염 사면체가 망상형으로 결합하면 단단한 다이아몬드 즉 금강석이 됐잖아. 근데 산소 빼고 3, 4주기 14족 원소면 뭐냐면 규소하고 저마늄이거든요. 게르마늄. 얘네들만 가지고 완벽하게 모든 원소들은 내쌍의 공유결합을 하면 원래는 망상형 구조가 돼야 돼. 좀 입체 구조잖아. 그럼 우리가 그리기가 어려워. 어렵겠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평면으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순수 반도체는 어떻게 되느냐. 각각의 14족 원소들이 14족 원소들이 요렇게 모두 다 몇 개 이웃한 4개의 원자들과 무슨 결합하고 있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순수 반도체라 그래요. 이거 자체로는 크게 쓸 일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성질이 부여되기 전이란 말이야. 하지만 이 순수 반도체를 얼마나 순수하게 뽑아낼 수 있느냐. 불순물이나 크랙 없이. 그게 기술력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에는 일본 100% 수입하다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쯤에 그 노노 재팬 할 때 우리나라 국산으로 바꿔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드디어 일본 기술 따라 잡은 거니까. 그럼 얘네들을 뭐 하느냐? 도핑이라 해서 불순물 치환을 합니다. 불순물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불순물은 그냥 아무거나 쑤셔 넣는 게 아니라 13족이나 15족 원소를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봐봐. 여기에 13족 원자를 바꿔 넣었잖아요. 14족 대신에. 13족은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거든요. 3개밖에 없으니까 1개, 2개, 3개의 공유 결합은 연결이 될 거 아니야. 여기에 공유 전자쌍 써야 될 거는 전자가 없네. 부족하네. 그래서 여기 뭐가 생긴다? 양공이라고 하는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 맨 처음 우리 전기력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했던 거. 그 전자가 빠진 빈자리인 양공이 생기고 얘는 플러스 전하 운반체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공이 들어간 반도체를 우리는 파지티브 반도체라 그래서 줄이면 P형 반도체가 돼요. 이 기가 시간에 배웠을 거 중2나 중3 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라면서 기가나 정보 시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지금. 큰일입니다. 그러면은 봐봐. 이번에는 14족 원자들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13족이 아닌 15족 원자를 집어넣으면 15족은 원자과 전자 몇 개다? 그러면 5개가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공유결합 연결 4개 다 해주고도 그치 전자가 하나 남죠. 이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하고요. 이 자유전자는 음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얘는 네가티브 반도체, 반도체라 그래서 N형 반도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있고요. 이런 거를 우리는 우리 책에서 불순물 반도체라 그래요. 자, 시간이 애매하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이런 불순물 반도체를 이용하면 양공이나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의 전하 운반체를 가지는 물질을 만들 수 있잖아. 그리고 얘네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첫 번째 다이오드는 한쪽으로만 전류가 통과되게 만드는 일방통행용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징이 있냐? 우리 건전지를 쓰는 일반적인 전기회로는 별 상관이 없는데 집에 콘센트 있잖아. 얘네들은 교류라 그래가지고 전류가 이렇게도 돌고 반대로도 돌고 순방향 돌고 반대로도 도는 거거든. 다이오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보통 우리가 회로에 집어넣는데 이렇게 회로에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통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통하게 막힌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다이오드를 넣으면 역방향 전류가 안 흐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거를 정류작용이라 그럽니다. 교류를 뭐로 바꿔준다? 직류전기로 바꿔주는데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좀 더 확장시킨 게 트랜지스터라는 녀석이 있어요. 맨 세 번째 트랜지스터 있죠? 이 트랜지스터는 전기 신호를 증폭시키고 전류가 흐를지 안 흐를지를 판단해서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스위치 기능이 있어요. 신호 증폭과 스위칭 기능이 있는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뭐를 만든다? 논리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뭐를 만드느냐? 세 번째, 그 밑에 나오는 겁니다. 집적회로. IC 칩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이런 집적회로는 무슨 소리냐면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를 수만 개에서 수백만 개까지 꽂아 놓은 겁니다. 우리 반도체 칩이라고 부르는 그 칩 하나에 이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를 만 개에서 수만 개를 꽂아 놓고 걔네들을 전기선으로 연결해 놓는 것을 집적회로라 그래요. 요즘에 컴퓨터 반도체 이런 거 관련되는 신문기사나 이런 거 보면
뭐 11나노 공정, 14나노 공정, 7나노 공정이라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나노라는 게 되게 작은 사이즈를 말하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칩 있잖아. 그 안에 다이오드랑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놓고 얘네들을 전선으로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전선을 연결하는 거를 금을 레이저로 쏴서 붙이거든요. 금 원자들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붙여서 선을 연결하는데 그렇게 금으로 연결한 전선의 폭이 막 10나노, 8나노, 7나노 하는 거야. 10의 9승, 10의 마이너스 9승. 10억분의 1m. 100만 분의 1mm. 상상이 안 가죠, 굵기가. 그렇게 만드는 기술이고, 그래서 얘네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작은 칩 안에 훨씬 더 많은 트랜지스터 반도체를 넣는 거예요. 요게 너희들 정보 시간에 배운 거야. 옛날에는 이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를 진공관을 썼단 말이에요. 이 전구만한 진공관을 썼다고. 그러면은 컴퓨터 한 대 크기가 최소 이 교실 크기에서 최대 우리 학원 한 층 크기가 돼야지 진공관 한 1000개 정도 꽂을 수 있겠죠. 그 진공관 한 개나 여러 개가 해야 될 역할을 다이오드 하나나 트랜지스터 하나가 대신할 수 있는데 요만한 칩에 얘네들을 수만에서 수백만을 꽂는다고 지금. 그러니까 요즘 스마트폰이 아폴로 계획으로 인간이 달까지 날아가던 그 로켓에 실려있던 컴퓨터보다 더 고성능이야. 진짜 요즘 스마트폰 기능이 그렇게 좋아진 거야. 그리고 얘네들 가지고 만드는 게 우리가 말하는 MPU나 MCU,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쓰는 게 직접 회로고. 자, 저 위에 올라가서 발광 다이오드는 다이오드가 작동할 때 불 켜지는 게 발광 다이오드, LED. 그리고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이 LED를 유기물, 우리 이제 고분자 화합물에 섞어서 만드는 LED를,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한 LED를 만드는 걸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OLED 같은 거라면 우리 접는 디스플레이라던가 돌돌돌 말아놓는 디스플레이. 심지어 이번에 LG에서 중국 너희들 이런 거 만들 수 있냐고 놀리면서 만든 게 고분자 폴리머에다가 LED를 만들었는데 쭉 잡아 늘리면 화면이 고무줄처럼 늘어나지는 LED를 만들어. 미쳤죠 지금. 외계인 잡아놓고 고문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가장 기본은 불순물 반도체다. 이해가 돼요? 자, 물질의 전기적 성질, 저 밑에 도체, 부도체, 반도체 아까 설명했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런 성질을 이용해서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게, 전선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전선 껍데기 피복은 전기가 안 통해야 되니까 부도체 쓸 거고,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이나 태양 전기파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전기적 성질을 부여하는 거고, 반도체를 이용해서 온도, 습도 센서, 압력 센서, 가스 센서, 적외선 센서, 온도 측정, 뭐 다양한 센서들을 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조건에 맞을 때만 전기가 통하는 스위치 기능이 있다고. 어떤 걸 감지해서 증폭해서 그걸 통해서 이게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논리 회로를 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아주 작은 칩으로 만드는 게 집적 회로다. 요 정도 개념을 가지고 세세한 것들은 시험 칠 때 외우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 외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단원 문제 앞에 책 읽어보면서 문제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끝.